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이탈리아 출신 마르첼로 베르티니가 발표 원고를 단상에서 찢어버린 것이었죠. 그는 유럽연합 도시계획위원회 상임고문으로 한국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죠. 전 세계 전문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 대표 마르첼로는 심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된 원고를 갑자기 찢어버리는데요. 잠시 침묵 후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30년간 쌓아온 내 모든 이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한국의 도시 앞에 무릎을 꿇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고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첼로 베르티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올해로 도시설계 경력 30년을 맞이했습니다. 16살 때 처음 그린 도시계획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아버지는 지방 도시의 건축가였고 저는 그의 작업실에서 자랐습니다. 벽면 가득한 도면들 사이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서 도시는 제 삶이 되었어요. 도시는 생명체다. 그 안에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24세 아버지를 잃고 저는 그의 말을 제 철학으로 삼았죠. 유럽 전역을 돌며 도시의 역사와 설계를 공부했고 마침내 유럽 도시계획위원회 의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도시의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픈 도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큰 좌절을 안겨준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이었죠. 1997년 당시 저는 35의 젊은 도시계획가로 아시아 순회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동경, 싱가포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겁니다.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가득 밀린 차들, 서로 부딪히며 걷는 사람들,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간판들. 강연장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는 내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호텔 직원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서 도시계획을 논한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연은 최악이었어요. 통역은 제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질문 시간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바라본 서울의 밤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기술은 빨랐지만 질서는 없는 도시. 그런 인상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빠른데 정신이 없고 불친절한 나라. 이런 평가는 30년간 제 의식을 지배해왔습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늘 그렇게 생각했죠. 서울은 제 경력에서 유일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한 도시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50대 중반의 권위자가 되었어요. 아시아 순회 강연은 먼 기억이 되었고 저는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국제 스마트시티 심사 대상지에 서울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웃음이 나왔죠. 기술만 빠르면 도시냐? 도시에는 정신이 있어야 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동료들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솔직히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떨어뜨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상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97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김포공항을 이용했었죠. 그때는 좁은 터미널과 복잡한 입국 절차, 영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직원들로 첫날부터 좌절감을 느꼈었습니다. 새로운 공항이라고 달라질 리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의 확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유리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시선이 닿는 곳마다 펼쳐진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묘한 질서감.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듯 했어요. 이건 디즈니랜드인가 공항인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옆을 지나던 현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인천공항은 19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답니다. 자부심이 담긴 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30년간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보지 못한 종류의 공간 설계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던 중 제 앞에 선 100명은 좋게 넘을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대로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옆에서 안내하던 직원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외국인 자동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에 따라 걸어간 곳에는 키오스크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까지 단 3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30년 전 2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렸던 입국 심사가 이제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걸리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문득 예전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깨진 영어로 고함치는 직원들, 뒤엉킨 짐들, 서로 밀치며 자기 가방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수화물 벨트 위에는 가방이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각 항공편의 짐이 언제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가방은 예상 시간보다 3분 일찍 벨트 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도 첫 번째로 말이죠. 공항이 이렇다고 도시까지 변했을 리는 없어. 여전히 의심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베르티니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심사 기간 동안 교수님을 모실 김민지입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제 강연을 통역하던 사람은 영어와 이탈리아어 모두 서툴러서 제 말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었죠. 네, 반갑습니다. 차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일정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휴식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첫날은 서울 도심 투어, 둘째 날은 스마트 관제센터, 셋째 날은 세종시 방문 일정입니다. 세종이요? 어디죠? 아, 한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완전히 새로 설계된 도시라 교수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곳이에요. 새로 지은 도시라. 솔직히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새 도시가 어떻게 오래된 유럽 도시들의 깊이에 비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에 오르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이 놀랍도록 원활했고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운전 매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 전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며 서로를 밀치던 운전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알려주길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로 43분, 차로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30년 전 김포에서 서울 시내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도로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 차선이 변경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따라 인천 방향 또는 서울 방향 차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민지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시등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는 길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 자전거 도로, 그리고 물 위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 30년 전 제가 본 강은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도시의 허파이자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여의도입니다. 한국의 금융 중심지죠. 민지가 가리킨 곳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딩 사이사이로 푸른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와 자연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들어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입국한 지 고작 1시간 만에 30년간 제 머릿속에 굳어있던 서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재탄생이었어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의 바닷속에서도 묘한 패턴과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처럼요. 판단은 아직 이르다. 저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서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제가 30년간 믿어온 도시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걸어서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의 진짜 모습은 걸어야만 느낄 수 있거든요.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시는 발로 걸어야 진정한 맥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호텔 문을 나서자 화창한 5월의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첫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습니다. 민지의 설명으로는 이곳은 한때 고가도로로 덮여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이게 원래 도로였다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 그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분주한 도심 속에서도 그들은 잠시 이곳에서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공간이야말로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요. 단순한 미관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녹아드는 공간. 그게 진정한 도시 설계의 목표였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니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어요. 넓은 광장 한가운데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광장도 원래는 넓은 도로였어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도로를 광장으로 바꾸다니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처음부터 광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서울은 기존의 구조를 과감히 바꾸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광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바닥에 설치된 작은 점자 블록과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군요. 아, 이건 서울 전체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민지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부에는 큰 점자 안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안내 표지판은 4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리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된 건가요? 둘 다예요. 새로운 시설은 처음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기존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전 제가 타봤던 지하철은 소음이 심하고 혼잡했는데 지금은 마치 고급 열차처럼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넓은 보행자 도로가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입니다. 기술 회사들이 모여 있죠. 민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문득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술만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요? 의심스러운 제 질문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요. 교수님, 저기 옆 테이블을 보세요. 그곳에는 노인들이 앉아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마련된 문화공간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계획한 거죠?
한 사람이 설계한 건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수많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협업이에요. 서울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설계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해온 도시 설계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어요. 전문가가 계획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따르는. 하지만 여기 서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민지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제 오랜 철학과 맞닿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철학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는데 지금은 넓은 보행자 도로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활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권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이요. 쓰레기 수거부터 보안, 안내까지 모두 통합 관리됩니다. 그 센터는 내일 방문할 예정이에요. 하루 종일 걸으며 본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도시 철학 자체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아닐까요? 이건 누군가 설계한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어낸 구조. 그렇다면 도시 설계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스마트 관제센터를 방문합니다. 로비에서 만난 민지가 일정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화려한 디스플레이만 가득한 전시장을 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도시가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쇼룸을 만들던데 여기도 비슷한가요? 제 질문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울의 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차로 30분을 달려 서울시청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화려한 외관도 웅장한 로비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유리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대기질,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수거 현황까지. 그리고 그 앞에는 3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베르티니 교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은 의외로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이곳의 책임자 김준호입니다. 오늘 센터 투어를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보니 서울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책임자라니 놀라웠어요.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준호는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생명체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교통신호부터 상수도 공급, 전력관리, 재난 대응까지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에겐 두 가지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와 카메라 같은 물리적 장치들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에요. 준호가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의견들이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분석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강남역 근처에서 갑자기 민원이 급증했어요.
분석해보니 보도블록 하나가 파손되어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나가기 어려웠던 겁니다. 2시간 만에 보수팀이 출동해 해결했죠.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를 물었더니 준호는 이 센터가 24시간 가동된다고 했어요. 세 팀이 교대로 근무하며 도시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나요? 네, 도시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특히 심야 시간대는 대중교통과 안전 문제가 중요해요. 잠시 후 한쪽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우리 개발팀입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잠시 토론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현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중입니다. 잠시 저희 논의를 들어보시겠어요? 호기심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신호등 대기 시간을 평균 12초 줄이는 거야.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연간 절약하는 시간이 1인당 약 80시간이 될 거야. 한 젊은 개발자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요. 시민의 시간과 편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시죠.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도 될 겁니다. 식당에서 저는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고학력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민간 기업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공공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제가 만든 서비스가 누구에게 가치를 주는지 실감하기 어려웠죠. 여기서는 매일 제가 한 일이 천만 서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젊은 개발자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도시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작품이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 분석팀을 방문했어요. 이들은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만들어갑니다. 한 젊은 데이터 과학자의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도시를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유기체로 보는 관점. 이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주장해온 철학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스템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와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서울은 설계되는 도시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였어요.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늘 만난 젊은 기술자들의 열정 어린 표정과 그들의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는 도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만들어갑니다. 그 말이 제 오랜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세종이라는 도시였어요. 세종은 2012년부터 조성된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과거엔 그냥 농촌 지역이었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회의적인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도시가 무슨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제가 알던 유럽의 도시들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쌓아올린 문화적 깊이와 정신을 이런 신생 도시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 민지가 특별한 교통수단을 소개했어요. 이것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세종 전역에서 운행 중이죠. 문이 열리고 우리는 운전자 없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는 부드럽게 출발해 정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어떤 유럽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같은 높이의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넓은 녹지와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모든 건물이 비슷해 보이는군요. 도시의 개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날카로운 지적에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세종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스마트 교차로라고 불리는 장소였어요. 일반적인 교차로 같아 보였지만 신호등이 독특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 시간이 조절되고 있었어요. 이 교차로에는 24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10여 분간 그곳에 서서 신호가 바뀌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신호 대기 시간이 어느 방향에서도 45초를 넘지 않았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이곳에선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형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중앙공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원이 세종의 심장입니다. 모든 주요 시설들이 이 공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공원 내부로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호수,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공원 전체가 경사로와 점자블록으로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이 방문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변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벤치들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위치가 바뀝니다. 정말 그런지 의심스러워 한 벤치에 앉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벤치는 바로 지금 이 시간대에 가장 편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햇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한 건가요? 네, 세종은 처음부터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어요.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항상 비판해온 것은 기술 중심의 도시 설계였어요. 기술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그에 맞춰가는 방식. 하지만 이곳 세종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은 그저 사람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메뉴판에는 각 음식의 원산지와 칼로리, 알레르기 정보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세종 전역에 설치된 시민 목소리함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스마트 홈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주거 공간이었어요. 모든 가전제품과 시설이 연결되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 편리하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나요? 제 질문에 안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 단위로 암호화되고 주민이 직접 공유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통제하는 거죠. 오후에는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종의 중심 기능인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내부는 예상과 달리 아늑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저희 청사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1층은 전부 시민 공간이고 회의실도 예약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안내원의 말처럼 청사 1층은 마치 공공도서관이나 카페처럼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하며 때로는 공무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지로 완성됩니다. 안내원의 이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가 없는 도시가 어떻게 이토록 조화로울 수 있지?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역사적 깊이가 도시의 가치라는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세종에서의 마지막 방문지는 시민참여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벽면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은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완성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 정해진 설계도가 아니라 살아가며 함께 그려나가는 청사진. 그것이 세종이 보여주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고수해온 도시에 대한 정의가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역사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역사가 없기에 더 자유롭게 새로운 도시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의지는 건물이나 도로가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은 서울 스마트시티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화려한 미래 기술이 전시된 공간을 둘러보는 것보다 저는 사실 어제 본 세종시의 인상이 너무 강렬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역사 없는 도시가 어떻게 그토록 조화로울 수 있는지 그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람회장은 예상대로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어요. 자율주행차부터 드론, 택시,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스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지는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교수님, 특별히 관심 가는 전시가 있으신가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해요. 중요한 건 어떤 철학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하느냐겠죠.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를 따라 박람회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의 여정이라는 작은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기술 전시와는 달리 이곳은 오래된 사진들과 간단한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화면 가득한 폐허. 잿더미만 남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1953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한국 전쟁 직후의 서울입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 잿더미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서울이라니. 옆으로 이어진 사진들은 시간순으로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960년대의 판자촌, 70년대의 산업화, 80년대의 아파트 단지, 90년대의 고속도로와 지하철. 이 도시가 불과 70년 만에 여기에 도달했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어요. 민지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70살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전시관 담당자인 듯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서울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맨손으로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스마트 시티를 꿈꿨던 건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노신사는 1980년대의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민주화 운동의 한 장면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도시를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유럽의 도시들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종종 수동적인 관찰자에 불과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처럼 수백 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보며 달려왔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할 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신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함께 어떤 애잔함도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실수도 많았겠군요. 물론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발전과 보존 사이의 균형, 효율성과 인간성 사이의 조화를 찾아가게 되었죠. 노신사는 전시관 끝에 있는 대형 사진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빛의 바다, 그 속에 녹아든 산과 공원의 어두운 그림자. 이것이 오늘의 서울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시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이런 모습까지 오는데 단 70년. 그 과정에서 이 도시가 겪었을 수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행착오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이런 역사적인 전시가 첨단 기술 박람회에 있는 건가요? 제 질문에 노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기반에는 항상 사람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제가 30년간 주장해온 도시 철학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 그런데 그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폄하해온 서울이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이 심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에 있던 곳, 전쟁 직후에 서울이 찍힌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민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남산에 오르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까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새로운 개발 지역들. 이 모든 것이 잿더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신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물리적 재건을 넘어 도시와 시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시는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제가 항상 믿어온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일 있을 심사 발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운 기준으로는 서울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의 편협한 시각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시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은 분명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심사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 충격, 서울거리에서 발견한 숨겨진 질서, 밤을 지새우는 젊은 기술자들의 열정, 세종에서 목격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그리고 어제 본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깊은 울림까지. 책상에 놓인 발표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오기 전 유럽에서 작성해 온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30년간 고수해온 도시 철학과 함께 이번 심사에 대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본질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깊이에 있다. 기술은 부차적 요소일 뿐.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따라서 서울은 여전히 기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갖추어야 할 도시적 정신과 질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결론을 쓸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들은 한없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서울은 이 원고와는 전혀 다른 도시였으니까요.
교수님, 출발할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고 호텔방을 나섰어요. 오늘 저는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 심사위원장으로서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세계 4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말이죠.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시민들, 등교하는 학생들, 열심히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그들 모두가 서울이라는 생명체의 세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방문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서울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것 같군요. 민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도 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외교관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오늘의 발표는 앞으로 1년간 세계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토론토가 최종 후보에 올라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죠. 준비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제 생각을 대변하지 못했어요. 30년간 굳게 믿어온 도시에 대한 저의 기준이 지난 사흘 동안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베르티니 위원장님, 시작 5분 전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각국 대표단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모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특히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 스마트시티 포럼 심사위원장 마르첼로 디 루카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담긴 가방을 내려놓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강한 확신이 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둘로 찢었어요.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30년을 믿어온 기준을 부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 앞에 무릎 꿇기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저는 도시의 가치를 그 역사의 깊이와 문화적 맥락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오래된 도시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믿었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태어난 로마나 파리 같은 도시들이 세계 최고의 도시여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저의 그런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시란 단순히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와 꿈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서울에서 놀라운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울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진짜 강점은 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서울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인상부터 청계천의 재생, 스마트 관제센터의 젊은 기술자들, 세종시의 혁신적인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토록 놀라운 도시를 건설해낸 한국인들의 의지까지. 저는 도시설계 분야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연구하고 평가해왔죠. 하지만 서울처럼 제게 깊은 충격과 영감을 준 도시는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어요. 도시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도시는 설계가 아니라 삶입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도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스스로를 심사위원장이 아닌 이제 막 공부를 다시 시작한 제자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서울에게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번졌어요. 그들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힘든 여정에 대한 인정받음의 감동이었을 겁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것은 규정에 없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그들도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발표가 단순한 심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원고를 찢으신 건 미리 계획하신 거였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순간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이 도시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30년 전 제가 본 혼란스러운 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말이죠. 심사 발표 다음 날 저는 떠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이제 저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사흘 전만 해도 혼란스럽다고 느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듯 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발표 이후 많은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제가 한 말은 이미 충분했고 그것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교수님, 어제 발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저였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이 도시를 얕봤었죠. 그리고 그 편견은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 30년간 저를 지배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았군요. 제 중얼거림에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제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민지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1997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도시계획가로 첫 해외 강연을 하러 왔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강연은 형편없었고 제 자존심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어요. 제가 준비가 부족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상했던 저는 모든 불편함을 서울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교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점이죠. 탑승 시간이 다가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번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창가 자리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태블릿을 꺼내 간밤에 쓴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진짜 선진국은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더 나은 도시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와 행동에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자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펼쳐진 녹색 공간들이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자리 잡은 공원들, 그것은 마치 도시가 숨을 쉬는 폐처럼 느껴졌어요. 높이 올라가자 도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 도시는 단순한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의지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유럽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써야 했고, 다음 달 예정된 강연 내용도 완전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도시와 시민 마이너스 새로운 관계의 모색. 이것이 제가 노트북에 적은 새 강연의 제목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유럽의 도시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기술 도입이나 물리적 개선을 넘어 도시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으니까요. 글을 쓰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머지않아 유럽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서울에서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판단하러 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 도시를 평가하고 제가 믿는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려 했죠. 하지만 떠나는 지금 저는 배워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 흔들리고 제 신념이 변화한 채로요. 로마에 도착한 후 바로 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의 발표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유럽 중심의 도시 철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다양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부는 의아한 얼굴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첼로, 자네가 서울에서 한 발언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네. 특히 유럽은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부분 말이야. 위원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진심이에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인상부터 도심 속 발견한 질서, 스마트 관제센터의 젊은 기술자들, 세종시의 혁신적 설계, 그리고 전쟁 폐허에서 시작된 도시의 놀라운 변신까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앞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민과 도시 사이의 관계입니다. 서울은 시민이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도시의 설계자이자 관리자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서 자네는 유럽의 도시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적 깊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견이 오갔고 때로는 열띤 논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연합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시아, 특히 한국의 도시 모델을 연구하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었죠. 마르첼로, 자네가 그 팀을 이끌게. 위원장의 지시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의 새로운 도전이자 서울에서 받은 감동을 더 깊이 탐구할 기회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유적들. 이 모든 것이 로마의 정체성이었고 분명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교수님, 서울에서의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해주세요. 그때는 더 나은 서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나은 서울. 그들은 이미 놀라운 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전진의 의지, 그것이야말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제자의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로마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도시 설계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겠다고. 30년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의 확신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도시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따를 새로운 도시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서울에서 시작된 무너진 자부심이 만든 새로운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